조선 후기 한적한 마을의 앞 뒷집에 살던 박가와 이가는 어릴 적부터 한 몸이나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내 집 내 집 따로 없이 한 이불에서 잠이 들고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사이였지요. 박간에는 가을물을 뽑아내듯 아들들이 쑥쑥 자라났습니다. 아들 셋을 둔 박가의 안사랑은 날마다 떠들썩했지만 이가의 집은 달랐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개성에서 들여온 귀한 약이요. 이가의 아내는 말없이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고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드려도 하늘은 그들의 간절함을 외면한 듯 했지요. 달빛 저린 밤이면 이가 부부는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앞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아내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지요. 이 천한 년이 미련하여 서방님께 자식 하나 안겨드리지 못하니 이가의 아내는 달빛 아래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집 삼형제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올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요. 설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대목장으로 나갔습니다. 박가는 아들들 신발도 사고 장난치다 뚫어놓은 문의 발을 창호지도 골랐지요. 이 녀석들이 또 문을 망쳐놓았거늘. 하여도 집안이 떠들썩하니 그저 좋기만 하이. 이가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집 창호지는 3년이 가도 5년이 가도 구멍 하나 나지 않았으니까요. 장을 본 두 사람은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탁배기 몇 사발이 오가자 이가의 얼굴이 붉어졌고 평소에는 드러내지 않던 쓸쓸함이 얼굴에 번졌습니다. 이 몸이 복이 없구나. 집으로 돌아온 이가는 재수를 부엌에 던지듯 놓고는 차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창호지를 손으로 뜯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문은 3년이 가도 5년이 가도 구멍 하나 나지 않으니 구멍난 창호지 사이로 달빛이 새어 들어왔고 부엌에서는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가 한밤의 정막을 가르고 있었지요. 설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차례상을 차리고 세배객들을 맞이하느라 두 집 안주인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 바쁨의 무게는 달랐지요. 한쪽은 아들들의 제잘거림으로 가득한 기쁨이었고 다른 한쪽은 텅 빈 방처럼 허한 바쁨이었습니다. 설날 저녁 주막에는 동네 사내들이 모여 유판을 벌였습니다. 이가는 박가의 소매자락을 슬며시 잡아 끌었습니다. 이복에 잠시 뒷방으로 가세. 달빛이 새어드는 뒷방에서 이가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박가의 손을 급하게 붙잡았지요. 친구, 내 청이 하나 있네. 우리 사이에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나. 무엇이든 말해보시게. 내 처와 하룻밤만 보내주게. 부탁일세. 이가의 목소리는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박가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이보게!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말인가? 진정하고 들어보시게. 내 하루 이틀 생각한 것이 아니라네. 천지신명과 그대와 나. 이렇게 셋만이 아는 일이 될 터이니 이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박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저 동동주를 연거푸 들이키며 깊은 생각에 잠겼을 뿐이었습니다. 삼경의 달빛이 방문을 비추던 그날 밤, 하루 종일 차례 음식을 준비하느라 지친 이가의 아내는 곤곤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방문이 살며시 열리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지요. 은은한 술기운을 머금은 숨결이 가까워질 때마다 이가의 아내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채취와는 미묘하게 다른 그러나 어딘가 끌리는 향기였지요.
달빛 아래서 박가의 떨리는 손이 이가의 아내에게 닿았습니다. 서로의 심장 소리가 방안을 울리는 듯했고 한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지요. 달빛은 그들의 그림자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용서하시오. 박가의 떨리는 속삭임이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촛불이 한 차례 크게 흔들리더니 이내 꺼져버렸습니다. 오직 달빛만이 그들의 모습을 은은히 비추었지요. 일은 끝났지만 박가는 쉽사리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가 아내의 향기가 아직도 그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지요. 용서하시오. 널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남긴 박가는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잠시 후 들어온 이가는 아내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그저 달빛 아래 고요히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도 낯선 이의 채취가 가득했고 이가의 아내는 눈을 감은 채 잠든 듯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아직도 격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가가 아내를 부르려다 말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눈가에 맺힌 이슬이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모내 기철이 되자 이가의 아내는 입덧을 시작했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날 무렵 그녀는 달덩이 같은 사내 아이를 낳았지요. 하늘이 드디어 우리에게 자식을 내려주셨소. 이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담장 너머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박가의 눈빛은 복잡했지요. 아이는 날이 갈수록 총명해져 갔습니다. 7살의 어린 나이에도 사설을 줄줄 읽고 시를 지을 줄도 알았지요. 특히 서당에서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박가의 세 아들에게도 글을 가르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박가는 틈만 나면 담장 너머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매며 콧날이며 자신을 닮은 듯한 모습에 가슴이 저려왔지요. 이 아이, 내 피가 확실하구나. 어느 날 서당을 찾은 박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훈장은 자리를 비웠는데 7살 난 아이가 10살, 12살, 15살 된 자신의 아들들에게 소학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런 천재가 있을까? 과연 내 자식이로구나. 박가의 마음 속에서는 자부심과 후회가 뒤엉켜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훈장이 이가에게 말했지요. 자네 아들은 하늘이 내린 천재라네. 내년에는 조시를 보게 하겠네. 그 말을 들은 박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이가를 데리고 주막으로 갔지요. 술이 몇 순배 오가고 박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보게, 내 아들을 돌려주게. 칼날 같은 그 한마디가 이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지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네 아들이라니? 모를 것 없네. 그날 밤의 일을 아이의 재주며 용모며 이 모든 게 내 피를 받았음이 분명하지 않은가? 두 사람은 밤새도록 다투었습니다. 때로는 멱살을 잡고 때로는 술잔을 마주하며 격렬한 논쟁을 벌였지요. 결국 이 일은 고을 사또 앞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천륜이 먼저이옵니다. 제 피와 살을 나눈 제 자식입니다. 약조가 먼저이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서로가 약조한 것이 아닙니까? 사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송이 아닌 인간의 도리와 약속, 그리고 천륜이 얽힌 난제였지요. 아이를 데려오도록 하라. 7살 아이가 사또 앞에 섰습니다. 귀공자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지요. 자, 내가 다 들었을 터이니 내 생각은 어떠하느냐? 아이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눈에서는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차또 어른께 말씀드리옵니다. 지난 봄 모내기 때 앞집에서 모가 모자라 우리 집에 남은 모를 얻어다 심었사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가을 추수 때 우리 집에서는 앞집에 대고 우리 모를 심어거둔 나락을 내놓으라 하지 않았사옵니다. 사또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은 뜻이 담긴 답이었지요. 박가는 듣거라. 앞으로 2번 다시 그런 허튼 소리를 한다면 곤장을 피하지 못하리라. 아버님, 이제 집으로 가시지요. 아이의 손을 잡고 돌아가는 이가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는 눈물이었지요. 씨앗이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성으로 가꾸고 사랑으로 키우니가 진정한 부모인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런 깊은 뜻을 전해주고 있지 않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순조 말년 장사꾼 하나가 비단을 치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장서방이라 불렀지요. 본디 절강상인의 자제였던 그는 아버지에게서 장사의 온갖 비결을 배웠답니다. 아버님, 비단은 어찌 이리 비싼 것입니까? 비단값이 비싼 게 아니다. 그것을 탐내는 사람의 마음이 비싼 것이지. 장서방의 아버지는 강남에서 비단을 들여오는 큰 상인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여인들의 마음을 읽는 법을 아들에게 상세히 일러주었지요. 부잣집 안방마님일수록 허영심이 강하고 외로운 법이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비단은 저절로 팔리는 것이야. 하지만 아버님, 그들은 양반가의 부인들이지 않습니까? 허허, 양반가의 담장이 높을수록 그 안의 여인들은 더욱 메마른 법이야. 그들에게는 비단보다 달콤한 말 한마디가 더 값진 법이지. 아버지의 이런 가르침은 장서방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특히 그는 아버지에게서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한 비결을 하나 더 배웠지요. 기생들의 교태는 겉으로 드러나지만 안방마님들의 욕망은 깊숙이 숨어 있다.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지만 속마음은 더욱 뜨거운 법이지. 이제 마흔을 바라보는 장서방은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그의 호리호리한 키와 선비 같은 용모는 안방마님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지요. 장서방이 오늘은 어느 집 안방을 훔쳐들었을까?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양반가 체면이 있지. 그래도 장서방 비단은 값이 비싸도 잘 팔린다 하더구먼.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욱 안방마님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지요. 금지된 것일수록 더욱 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었으니까요. 그 즈음 전주 최부자집 안방에는 최씨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본래 전주 이씨가의 교수로 태어난 그녀는 16세 지금의 남편과 혼인했지만 남편은 그녀에게 무심했지요. 서방님, 오늘도 서재에서 밤을 지새우실 생각이십니까? 내가 글을 읽고 있을 때는 방해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소. 최씨 부인의 남편은 한양에서 벼슬하는 양반이었습니다. 글 공부에만 파묻혀 사는 그에게 아내는 그저 집안을 돌보는 도구에 불과했지요. 30이 넘도록 자식도 없이 외로운 시간을 보내던 최씨 부인이었습니다. 풍만한 자태와 고운 얼굴을 지녔지만 그것을 알아주는 이는 없었지요. 아이고, 최씨 마님은 팔자가 그리 고와도 무슨 소용이람. 그러게 말일세. 남편은 책만 파고 슬아의 자식도 없으니. 동네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담장을 넘어 최씨 부인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양반가의 며느리답게 늘 점잖은 척 지냈지요. 마님, 요즘 장서방이란 비단 장수가 이 근방에 와 있다지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이가 파는 비단은 값이 너무 비싸. 값만 비싼 게 아니라는데요. 처음에 최 씨 부인은 이런 소문을 귓전으로 흘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궁금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요. 그날도 남편은 이른 아침부터 문상을 가고 없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오는 날이었지요. 비단 사쇼. 치맛감, 저고리감. 장서방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무심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요. 어머, 저리 늠름한 얼굴을 가졌다니. 장서방의 선비 같은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리호리한 키에 깊이 있어 보이는 눈매, 특히 그의 입가에 맴도는 미소는 책만 파고드는 남편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이었지요. 사실 장서방은 이미 이 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동네를 돌며 이 집 사정을 듣고 있었지요. 최씨 마님이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남편은 책만 보고 시어머니도 안 계시다지. 그려 얼굴은 꽃같이 고우시고 몸매도 아직 젊으신데. 이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장서방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말이지요. 어서 들어오세요. 날이 많이 춥네요.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달콤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장서방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이미 많은 것을 읽었지요. 외로움에 목마른 여인의 떨림을. 아이고, 추워 죽겠습니다. 새파랗게 언 얼굴로 들어서는 장서방을 보며 최 씨 부인의 마음이 동했습니다. 특히 그의 떨리는 입술을 보자 가슴이 저려왔지요. 잠시만요. 뜨거운 숭늉이라도 한 사발 드시지요.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이 유난히 요염했습니다. 둥글게 솟은 엉덩이와 잘록한 허리는 어떤 비단보다 고운 선을 그렸지요. 장서방은 그 모습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감췄습니다. 과부 3년이면 대들보도 쳐다본다더니 남편 있는 부인이라고 다를 게 있나. 장서방은 이미 수많은 안방마님들의 속내를 들여다본 터였습니다. 특히 남편에게 소홀히 대접받는 마님일수록 쉽게 넘어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여기 숭늉 좀 드세요. 최 씨 부인이 사발을 건네자 그들의 손이 스쳤습니다.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고 짧은 침묵이 방 안을 감돌았지요. 장서방은 일부러 그녀의 손을 조금 더 오래 붙잡았습니다. 이런 비단은 처음 보실 겁니다. 장서방이 등짐을 풀어 비단을 펼쳐 보였습니다. 연분 홍빛 나비수 놓은 비단이 방바닥에 꽃처럼 피어났지요. 아이고, 이렇게 고운 비단은 처음 보네요. 최 씨 부인은 비단을 보려 몸을 숙였습니다. 저고리 사이로 하얀 속살이 은근히 드러났지요. 장서방은 그 모습을 흘깃 보며 입술을 핥았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비단을 구실로 양반과 안방에 들어가 외로운 부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은 이제 식은 죽 먹기였지요. 여기 모란수 놓은 것도 보십시오. 양반과 마님이라면 이런 비단이 어울리지요. 장서방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최 씨 부인의 몸매를 은근히 훑었지요. 그녀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은 많은 마님들을 보셨겠네요.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볼이 붉게 달아올랐지요. 이미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같이 고운 분은 처음 뵙니다. 장서방의 대답에 최 씨 부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지요. 장서방은 그녀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숨이 조금 가빠지고 귀끝이 붉어지며 시선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모습. 이런 반응은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한 필에 얼마인가요? 25냥입니다만. 아이고, 바깥 양반이 문상을 가셔서 당장 수중에 돈이 없네요. 최 씨 부인의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비단에 푹 빠져 있었지요. 장서방은 그녀의 눈빛에서 욕망을 읽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군. 장서방은 슬그머니 자리를 옮겨 최 씨 부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지요. 최 씨 부인의 숨결이 그의 뺨에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쌀로라도 주시지요. 아이고, 서방님, 이 무거운 짐의 쌀까지 어찌 지고 가시겠어요?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장서방은 이제 때가 왔다고 판단했지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값을 치르시는 건 장서방의 손이 살며시 최 씨 부인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지요. 어머머, 그게 무슨... 최 씨 부인은 얼굴을 붉히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냉수를 들이키며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남편은 날 여자로 보지도 않는데 이리 고운 비단을 놓치면 두고두고 한이 되겠지. 장서방은 방 안에 홀로 남아 그녀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비결이었지요. 여인의 마음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기다리는 것. 잠시 후 부엌에서 돌아온 최 씨 부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 밖을 살폈지요. 아이들은 서당에 가고 천씨 아범은 장에 갔으니 방문을 잠그는 최 씨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낮의 햇살이 창호지를 비추는 가운데 두 사람의 서로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서방님, 비단값은... 마님, 너무 걱정 마시지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장서방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다듬어진 그의 손길은 마치 비단을 만지듯 부드러웠지요. 어머나, 최 씨 부인의 작은 탄식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겨울 한낮의 방 안은 이내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지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하, 큰 숨을 내쉰 장서방이 8팔자로 드러 누웠습니다. 최 씨 부인은 콩당무처럼 달아오른 얼굴로 부엌에 가서 뒷물을 했지요. 서방님, 이제 어서 일어나세요. 하지만 장서방은 천연덕스럽게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교활한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마님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멀었소이다. 어머나, 그런 말씀을... 최 씨 부인의 얼굴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졌지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서방은 그녀의 불안한 기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그의 승부수였지요. 한때의 정욕으로 허물어진 담장은 이제 그녀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것이었으니까요. 서당에서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이고 문상 가신 바깥 양반도 돌아오실 시간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는 한 필값만 받은 거고 두 필값은 아직 남았는데. 장서방의 말에 최 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동네 소문이라도 나면...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낮에 뜨거웠던 정열은 사그라지고 이제는 두려움만이 가득했지요. 소문이라 그럴 만한 일을 우리가 한 게지요. 장서방의 농담 섞인 말에 최 씨 부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장서방의 눈빛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교활한 승리자의 빛이 서려 있었지요. 제발 비단은 다 가져가세요. 사고 판 일도 없던 걸로 하고. 발을 동동 구르던 최 씨 부인은 결국 비단을 도로 던지고 말았습니다. 장서방은 그제야 천천히 일어나 옷을 여몄지요. 마님, 참으로 고운 분이시오. 다음에 또 들르겠습니다. 장서방의 말에 담긴 의미를 최 씨 부인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의 소나귀에 완전히 걸려든 것입니다. 그만, 어서 가셔요. 장서방이 비단을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며 최 씨 부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달콤했던 한때의 실수가 이제는 가슴을 조이는 올무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잠시 후 대문 밖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단 사시오. 치맛감, 저고리감. 대문을 나서는 장서방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최 씨 부인은
문득 자신의 처지가 한스러워졌습니다. 에구, 이제는 얼굴도 들 수 없게 되었구나.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이상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자로서 느낀 떨림, 남편에게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그 달콤한 전율이 아직도 온몸에 남아 있었지요. 여보, 문상 다녀왔소. 저녁 무렵 돌아온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책만 보더니 밥상을 받고도 최 씨 부인의 얼굴 한 번 쳐다보지 않았지요. 오늘도 책을 보시나요? 방해하지 마시오.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나비가 수놓인 연분홍 비단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고 장서방의 거친 숨결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앞으로 어찌해야 하나. 불안과 후회 그리고 은밀한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책을 읽느라 늦게 들어와 곧장 잠들었지요. 다음 날부터 최 씨 부인은 마을의 소문을 전전긍긍 듣고 다녔습니다. 장서방이 어제는 어느 집에 들렀다더라. 글쎄, 낮에 들어갔다가 해 저물 때나 나왔다는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이제는 불길한 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장서방이 자신의 일을 누구에게 말하지는 않았을지, 혹시 마을의 소문이 퍼지지는 않을지. 그 후로 장서방은 그 마을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의 꿈에는 오랫동안 나비가 날아다녔다고 하지요. 때로는 비단에 수놓인 나비로, 때로는 살갗을 스치는 입술로.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양반집 담장이 높다고 해서 안이 편한 것은 아니니라. 오히려 그 안에 갇힌 이의 마음이 더 위험할 수 있느니.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최 씨 부인은 23세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장사를 나갔다가 산사태로 목숨을 잃었다고 하지요. 그때부터 최 씨 부인은 시댁에서 물려받은 작은 초가에서 홀로 수절하며 살았습니다. 아이고, 최 씨 부인은 정말 대단하지. 저리 젊고 고운 나이에 수절을 하다니.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칭찬했고 그녀의 정절이야 기는 먼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쓸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어느 깊은 가을밤이었습니다. 낙엽이 쌓인 마당에 달빛이 고요히 내리고 있을 때 한 노승이 최 씨 부인의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인, 저는 멀리 암자에서 온 중이옵니다.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고 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망설였습니다. 단칸 방에 남자 손님을 들일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노승의 모습에서는 세속의 때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가을 하늘 같이 맑았습니다. 스님, 제가 사는 곳이 너무 누추하여. 괜찮습니다. 중은 원래 검소한 것이 도리지요. 마침내 최 씨 부인은 노승을 드렸습니다. 비록 잡곡밥과 토장국뿐이었지만 정성껏 저녁상을 차려 대접했지요. 노승은 고개 숙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부인, 이리 정성스러운 대접을 해주시니 이 늙은 중이 어찌 보은해야 할지 모르겠구려. 노승의 말에 최 씨 부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잠자리를 펴야 할 때가 되었지요. 스님, 아랫목에 편히 쉬시지요. 아니올시다. 어찌 나그네가 주인을 제치고 아랫목에 누울 수 있겠소. 두 사람의 실랑이가 한참을 이어졌습니다. 결국 노승은 아랫목에, 최 씨 부인은 윗목에 자리를 잡았지요. 비록 한 방에 남녀가 함께 있었지만 둘 다 마음이 맑아 아무런 잡념이 없었습니다. 한밤중 최 씨 부인은
선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무심결에 보니 노승의 다리가 자신의 아래에 걸쳐 있었고, 이내 그의 손이 자신의 가슴 위로 올라왔지요. 하지만 최씨 부인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노승의 손과 발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을 뿐이었지요. 중이란 분이 잠결에 그러신 것이리라. 이렇게 생각하며 그녀는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새벽 딸기 울자 최씨 부인은 일찍 일어나 정성스레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부인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짐 몇 단만 주시겠습니까? 노승의 청에 최씨 부인은 흔쾌히 짚을 내어주었습니다. 노승은 재빠른 손놀림으로 가마니 하나를 짜더니 그것을 최씨 부인에게 건넸지요. 이것으로나마 은혜를 갚고자 하옵니다. 말을 마친 노승은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최씨 부인이 가마니를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하얀 쌀이 가득했지요. 더욱 신기한 것은 그 쌀을 아무리 퍼내도 가마니는 다시 가득 차올랐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이웃마을의 박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32의 과부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지요. 박씨 부인은 매일 밤 노승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등불도 밝게 켜두었지요. 스님은 언제 우리 집에 오시려나? 저 최씨네처럼 나도 끊이지 않는 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꼬. 마침내 어느 날 밤 한 노승이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노승을 맞이했지요. 아이고, 스님, 어서 들어오시어요. 날도 차고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박씨 부인은 평소와 달리 푸짐한 저녁상을 차려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잠자리를 펴고 일부러 노승을 아랫목에 모셨지요. 이제 곧 스님의 손이나 발이 걸쳐오겠지. 그때를 기다렸다가.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노승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벽 쪽으로 몸을 돌린 채 깊이 잠든 것 같았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가 먼저 나서야 하나? 결국 박씨 부인은 참지 못하고 자신의 다리를 노승의 다리 위에 올렸습니다. 노승이 그것을 내려놓자 이번에는 손을 뻗어 노승의 가슴에 얹었지요. 이렇게 박씨 부인이 올리고 노승이 내리기를 밤새도록 반복했습니다. 동이 트고 닭이 울 때까지 이 숨바꼭질은 계속되었지요. 아침이 되자 노승은 묵묵히 일어나 지프로 가마니를 짜서 박씨 부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사라졌지요. 드디어 내 차례가 왔구나. 박씨 부인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황급히 가마니를 펼쳐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어머나! 가마니 속에는 끔찍하게도 뱀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것들이 꿈틀거리며 그녀를 향해 달려드는 것이었지요. 안 돼! 저리가! 박씨 부인은 급히 마당에 있던 솥뚜껑으로 그것들을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뱀들은 마치 물처럼 솥뚜껑 사이로 새어나와 점점 불어났지요. 이걸 어쩌면 좋아. 공포에 질린 박씨 부인은 우물 속에 그것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물이 넘쳐오르기 시작했고 뱀들은 마당을 가득 채우더니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웃들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집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 그리고 정결한 마음가짐이 가져다 주는 축복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지요. 노승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우리 마음을 시험하러 온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상황이었지만 두 여인의 마음가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으니까요.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양반가의 깊은 뜰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매화꽃이 피어나는 마당을 바라보며 김대감댁 안방마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물 남짓한 세월을 이 집의 안주인으로 살아왔지만 요즘처럼 마음이 불안한 적은 없었지요. 벌써 20날이 넘었구나. 거울 앞에 앉은 안방마님은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고운 이목구비였지만 눈가와 입가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은 감출 수 없었지요. 한때는 한양 제1의 미인이라 불렸던 그녀였습니다. 내감과의 혼인 첫날 밤 평생 부인 하나만 보겠소라던 그의 말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랬던 대감이 이제는 안방을 찾지 않습니다. 술자리라도 있는 날이면 이래 늦은 밤 안방을 찾아와 옷고름을 풀어달라 하더니가 이제는 한 달 가까이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요. 달빛이 가득한 삼경, 안방마님은 뒷간으로 향하던 중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담장 너머로 비치는 달빛 속에 스쳐 지나가는 가녀린 그림자, 은은한 향내, 그리고 살랑이는 저고리 자락. 내감의 방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안방마님의 귀에 달님이의 나지막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비단치마 스치는 소리와 함께 이따금 방문이 살짝 흔들렸고 촛불은 그들의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지요. 비단 이불 스치는 소리와 함께 달님이의 속저고리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20살의 꽃 같은 아이는 대감의 품에 안겨 있었지요.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소리에 안방마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는 자신만을 바라보던 대감의 눈길이 이제는 저 어린 계집에게로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방문 밖의 안방마님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귀에서는 아직도 방 안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맴돌았고 눈앞에는 흐트러진 두 사람의 모습이 아른거렸지요. 안방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손톱을 꽉 쥐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자신을 뜨겁게 안아주던 대감이 이제는 어린 계집의 젊은 육체에 빠져드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달님이의 하얀 목덜미가 달빛에 반짝이고 까만 머리카락이 파도처럼 흩날렸지요. 여봐라, 내일도 꼭 오너라. 자정이 지나서야 운우지정이 끝이 나고 달님이는 뺨을 붉히며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흐트러진 모습과 달콤한 향기는 깊어가는 봄밤을 더욱 관능적으로 물들였지요. 이제 이 깊은 밤의 비밀은 달님이에게 새로운 권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달님이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역에서도 엉덩이를 살짝살짝 흔들며 걸음을 옮기고 가슴골이 살짝 보이도록 저고리 깃을 헤치고 다녔지요. 아이고 더워라. 달님이는 일부러 안방마님 앞에서 땀을 훔치며 저고리 깃을 펄럭였습니다. 그때마다 드러나는 하얀 목덜미와 쇄골은 마치 대감을 유혹하던 그날 밤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지요. 예, 달님아. 안방마님이 불렀지만 달님이는
이제 예전처럼 공손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발적인 눈빛으로 안방마님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지요. 부르셨습니까? 아, 혹시 대감마님 이부자리 정리하는 법을 여쭤보고 싶으신가요? 달림이의 도발적인 말에 안방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인연이 감히 어디 대고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왜 그러시나요? 제가 대감마님 모시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대감마님이 좋아하시는지. 달림이의 입가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어렸습니다. 요염하게 몸을 비틀며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그날 밤 대감의 방에서처럼 교태로웠지요. 대감마님께서는 말이죠. 여기를 이렇게 쓰다듬어드리면 특히 좋아하시더군요. 달림이는 자신의 목덜미를 손끝으로 살짝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도발과 조롱이 섞여 있었지요. 그리고 아랫도리를 이렇게 들썩이면서 그만! 안방마님의 호통에도 달림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해진 그녀의 태도에 안방마님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요. 대감이 어젯밤에 이리 말씀하시더군요. 달림이는 일부러 안방마님의 앞에서 자신의 저고리 끈을 느릿하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날 밤 대감의 방에서처럼 살짝 헐어진 저고리 사이로 하얀 속살이 비치었지요. 대감께서 말씀하시길 마님보다 제가 훨씬 더 달콤하다 하시더군요. 특히 이렇게 안았을 때 당장 입을 다물 거라! 안방마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달림이의 도끼 어린 말은 계속되었지요. 아니면 마님께 제가 어떻게 대감을 모시는지 직접 보여드릴까요? 밤마다 대감이 얼마나 신음하시는지. 달림이의 눈빛에는 이제 한 점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쾌감이 묻어났지요. 그러고 보니 마당쇠도 참 재미있는 말을 하더군요. 달림이의 마지막 한마디에 안방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달림이는 안방마님의 반응을 즐기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지요. 작년 추석 마님께서 마당쇠화학관에서 어떤 일을 치르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너는 걱정 마세요.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달림이를 너무 구박하시면 이 가벼운 주둥이가 어찌 될 줄 모르겠네요. 달림이의 교활한 미소의 안방마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제 달림이는 단순한 부엌대기가 아닌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쥐고 있는 무서운 존재가 되어 있었지요. 달림아. 안방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때 천하게 보였던 부엌대기가 이제는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었지요. 며칠 푹 쉬거라. 부엌 일은 내가 할 테니. 달림이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이제 양반가의 안주인 같은 위엄마저 서려 있었지요. 그리고 마님, 오늘 밤에도 대감마님이 저를 찾으실 텐데 마님께서는 귀 막고 주무시는 게 좋을 듯해요. 제가 워낙 목소리가 크다 보니. 달림이의 아기애찬 말은 안방마님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이 집 안주인으로 군림하던 그녀는 이제 한낱 부엌대기의 농락거리가 되어버렸지요. 양반가의 깊은 담장 안에서는 이처럼 은밀한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젊음과 육체로 무장한 달림이와 체면과 위신으로 무장한 안방마님의 싸움에서 승자는 결국 비밀이라는 치명적인 무기를 쥔 쪽이었지요. 그래서 옛 어른들께서는 말씀하셨답니다. 부엌대기라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오늘의 아래 것이 내일의 윗사람이 될 수도 있는 법이니.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 숙종 시대 한양북촌에 윤현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았습니다. 얼굴도 반듯하고 문제도 뛰어나
과거 급제는 따놓은 당상이었지요. 대대로 한양 양반의 명맥을 이어온 집안이라 주변에서 모두들 우러러보았답니다. 윤현 도련님, 오늘도 글 읽는 소리가 절로 시름을 달래주니 이 늙은이 귀가 호강하고 마음이 맑아집니다요. 아이고, 할멈, 과찬이십니다. 다만 과거를 앞두고 정진할 뿐입니다. 윤현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자부심이 가득했지요. 그도 그럴 것이 한양성 안에서 그만한 문장가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윤현의 집안과 깊은 인연을 맺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가난한 선비 김생이었답니다. 김생은 비록 가난했으나 학식이 높고 성품이 올곧은 선비였지요. 10년 전 어느 겨울날 윤현의 아버지가 한강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근처를 지나던 김생이 목숨을 걸고 구해냈답니다. 김생,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 살아있지 못했을 게야.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대감께서 과찬이십니다. 강가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도 하늘의 이치일 테지요. 그 일이 있은 후 윤현의 아버지는 김생을 각별히 대우했고 두 집안은 서로 왕래하며 지냈답니다. 그리고 김생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연화라 했답니다. 연화는 어찌나 아름답던지 달밤에 보면 달빛이 부끄러워 구름 속에 숨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김생에게 글을 배워 시문에도 능했지요. 아버님, 이 꽃이 피어도 시들지 않고 지어도 향기가 남는 것이 신기하네요. 연화야, 그것이 바로 매화의 품격이란다. 꽃은 피고 지지만 그 향기와 정신은 영원히 남는 법이지. 이렇게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란 연화는 겉모습만 고운 게 아니라 마음씨도 곱기 그지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윤현이 스승을 찾아뵙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연화와 마주치게 되었지요. 마침 연화는 시녀와 함께 매화를 구경하고 있었답니다. 아니, 저렇게 고운 자태로 매화를 감상하고 있는 아가씨는 누구신가? 윤현이 넋을 잃고 바라보는데 봄바람이 살랑 불어와 연화의 옷자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연화도 고개를 돌려 윤현과 눈이 마주쳤지요. 어머나. 연화는 얼굴을 붉히며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미 봄바람이 가득 불어와 있었답니다. 이후로 윤현은 틈만 나면 매화나무 아래를 서성였고 우연인 듯 필연인 듯 두 사람은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시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요. 윤현이 먼저 시를 지어 보냈답니다. 매화 아래 그대 모습 달빛보다 고와라. 바람 불어 꽃잎 지니 내 마음도 나느니. 이에 연화도 화답했지요. 봄바람에 꽃잎 지나 정은 어이지리요. 마음으로 맺은 인연, 세월도 못 끊으리. 두 사람의 마음이 깊어져 가던 어느 밤, 윤현은 담을 넘어 연화를 찾았습니다. 달빛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은 긴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연화, 나의 마음을 받아주겠소? 비록 지금은 미천한 선비이나 과거에 급제하면 그대를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리다. 도련님, 소녀의 마음은 이미 도련님께로 향해 있사옵니다. 그렇게 달빛을 증인 삼아 혼약을 맺었답니다. 두 사람의 앞날이 꽃길만 펼쳐질 것 같았지요. 헌데 며칠 뒤 윤현이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이조판서 민명화의 며느리들이었지요. 아드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뵈었사오이다. 우리 딸아이와 혼사를 맺고자 하온데. 윤현의 어머니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이조판서의 사위가 된다면 아들의 앞날은 물론이고 집안 또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지요. 아이고, 이런 영광이
헌데 지금 우리 아들놈이 과거 공부에 여념이 없어. 과거야 혼인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사옵니다. 우리 딸아이가 얼마나 어여쁜지 한번 보시지요. 그러더니 병풍 뒤에서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굴이 아주 달같이 고울 뿐 아니라 자태며 걸음걸이가 그야말로 천상의 선녀가 따로 없었답니다. 이 아이가 우리 막내딸 채란이라오. 글도 곧잘 읽고 검은고도 잘 타고. 윤현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더구나 이조판서의 사위가 된다면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 윤현의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윤현아, 어미의 말 좀 들어보려무나.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오늘 이조 판서댁에서 혼담이 들어왔단다. 재상가의 손녀를 며느리감으로 들인다면 우리 가문이 크게 일어날 것이야. 윤현은 깜짝 놀랐습니다. 연화와의 혼약이 있는데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라니요. 어머님, 그건 안 될 말씀이오이다. 소자, 이미 김생의 따님과 혼약을 맺었사옵니다. 뭐라? 아니, 김생의 딸과 그 가난한 집 처자와? 윤현의 어머니는 눈을 부릅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어머님. 연하는 덕성과 재색을 겸비한 귤수입니다. 아버님께서도 김 선생님의 은혜를 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맹랑한 것. 은혜야, 은혜대로 갚으면 그만이지. 그렇다고 우리 집안의 자제를 그리 미천한 집안과 혼인시킬 순 없다. 당장 그 혼약을 파기하거라. 하오나 어머님. 듣거라, 윤현아. 내가 이조 판서댁의 사위가 되면 앞길이 탁 트이느니라. 과거 없이도 높은 벼슬을 할 수 있을 것이야. 게다가 채란 아가씨 육모가 어찌나 빼어난지. 윤현은 망설였습니다. 연화와의 달빛 아래에서 했던 맹세가 떠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이조판서댁 혼사가 가져다줄 영화가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그날 밤 잠 못 이루던 윤현은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에서는 밤바람이 쓸쓸히 불어왔지요. 연하는 분명 어질고 마음씨 고운 여인이야. 하지만 이조 판서의 사위가 된다면 앞날이 창창하겠지. 고민하던 윤현의 마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어머니는 다시 윤현을 불렀습니다. 어떠냐? 이제 마음의 결정은 섰느냐? 네가 망설이는 동안 벌써 이웃 양반가에서도 채란 아가씨를 탐내고 있단다.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이야. 마침내 윤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김생의 집으로 찾아갔지요. 도련님, 웬일로 이리 급히 오셨나이까? 연화는 반갑게 윤현을 맞이했지만 그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이내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연하, 미안하오. 우리의 혼약을 파기하고자 왔소. 네? 도련님, 농담이시죠? 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현은 차마 그녀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지요. 실은 이조 판서댁과 혼약을 하게 되었소. 우리 어머님의 뜻이기도 하고 나 역시 가문의 영달을 위해서는. 윤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쨍그랑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가 들고 있던 차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도련님, 그날 밤 달빛 아래서 하신 맹세는 어찌하고 이제 와서 이러실 수가.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얀 모시치마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그때는 내가 경솔했소. 양반가의 자제로서 그런 경망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되었는데. 경솔, 경망되다 하시니 소녀의 진심은 도련님께 장난이었단 말씀이신지요? 연화의 목소리에 한이 서렸습니다. 그때 마침 김생이 들어왔지요. 아니, 윤공자가 웬일인가? 연화야, 어찌 된 일이냐? 김생은 딸의 눈물 젖은 얼굴과 윤현의 냉랭한 표정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옵니다. 제가 연화와의 혼약을 파기하고자 왔습니다. 무어라, 이게 무슨 경우인가? 자네가 먼저 찾아와 혼약을 청하지 않았던가? 김생의 수염이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지요. 어르신께서 저의 아버님을 구해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만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신분의 차이라니. 김생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자네 아버님을 구할 때는 이 김생이 미천한 신분이라 생각지 않았건만 이제 와서 신분을 들먹이다니. 세상 인심이 참으로 박하구나. 아버님. 연화가 김생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김생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지요. 이제 자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돌아가시게. 죄송합니다. 유녀는 깊이 절을 하고는 급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뒤에서는 연화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유녀는 돌아보지 않았지요. 그날 밤 김생의 집 뒤뜰 우물가에 연화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우물물에 비치자 그 속에서 유년과의 추억이 물거품처럼 피어올랐다 사라졌지요. 아버님, 왜 사람의 마음은 이리도 쉽게 변하나요? 연화의 한숨 섞인 눈물이 우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하얀 원혼처럼 쓸쓸해 보였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우물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울지 마시오, 아가씨. 거기 누구십니까? 연화가 놀라서 물러서는데 우물 속에서 한 사내가 스르륵 나타났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이상하게도 전신에서 푸른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지요. 나는 이 우물을 지키는 도깨비라오. 도깨비라고요? 연화는 이상하게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지요. 그렇소. 나도 한때는 인간이었는데 억울하게 죽어 도깨비가 되었지요. 도깨비는 쓸쓸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원래 관노 출신으로 관아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모함을 받아 죽었다고 했지요. 세상 사람들의 배신과 악행을 보며 이 우물을 지키고 있었소. 아가씨의 눈물 소리에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나온 것이요. 도깨비 나으리가 제 심정을 알아주시다니. 마음이 진실한 이는 하늘이 돕는 법이요. 내가 도와주리다. 도깨비의 말에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사옵니다만 이미 저의 운명이니 어찌하겠습니까? 그저 이대로 쓰러져 갈 뿐. 연화는 천천히 우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점점 흐려져 갔지요. 이제 더는 살고 싶지 않사옵니다. 안 돼요. 멈추시오. 도깨비가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화의 하얀 모습이 우물 속으로 스르르 빠져들어갔지요. 찰랑이는 물결만이 달빛 아래 일렁일 뿐이었습니다. 이리 가여운 혼령을 내버려둘 수는 없구나. 도깨비는 우물 속으로 들어가 연화의 넋을 건져 올렸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몸은 우물 속에 잠겨 있었지만 연화의 원혼은 하얀 빛을 내며 떠올랐지요. 억울하게 죽은 아가씨의 한을 풀어드리리다. 도깨비가 푸른 도깨비불을 피우자 연화의 원혼이 점점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 갔습니다. 저 이미 죽은 것이 아닌가요? 그렇소. 하지만 도깨비의 힘으로 한시적이나마 인간의 모습을 빌려드리리다. 그대의 한을 풀 때까지. 도깨비는 손에 든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연화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하얀 원혼이었던 몸은 어느새 고운 비단 옷을 입은 절세가인으로 변해 있었답니다. 이제 그대는 최고의 기생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요.
그 누구도 그대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며 모든 남자들이 그대의 아름다움에 매혹될 것이요. 나으리, 어찌 이런 큰 은혜를.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달이 차고 기울기를 3번 맞이할 때까지만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때 멀리서 닭이 울었습니다. 도깨비는 급히 말을 이었지요. 이제 날이 밝아오니 나는 물러가야 하오. 앞으로 매일 밤 이 우물가에서 만나 그대를 도와주리다. 도깨비는 연화에게 옷비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비녀를 꽂고 있으면 도깨비의 힘이 그대를 보호할 것이오. 하지만 절대로 벗어서는 안 돼요. 도깨비의 모습이 우물 속으로 사라지자 연화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처럼 고요한 우물물에 비친 얼굴은 분명 자신이건만 어딘가 달라진 기운이 감돌았지요. 이제 이 모습으로 그이에게 복수를 하리라. 연화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순박한 처자가 아닌 하늘 품은 원혼이 되어 있었지요. 며칠 뒤 한양 기생청에 한 여인이 새로 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들었는가? 월행이라는 기생이 새로 들어왔다는데 그 미모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다더군. 그렇다네. 실을 읊고 검은고를 타는 솜씨는 또 어찌나 빼어난지. 보는 이마다 넋을 잃는다지 뭔가.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양반들 사이에서는 월행을 한 번 보기 위해 기생청을 찾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아니, 저희가 월행이란 기생이요? 어쩜 저리도 아리따울 수가. 시를 청했더니 그 자리에서 백수를 지어내더군. 그야말로 재색을 겸비했다니까. 양반들은 저마다 월행의 환심을 사려 애를 썼지만 월행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답니다. 그저 멀찍이서 시와 노래로 자리를 빛내줄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조판 서댁 사위가 된 윤현이 친구들과 함께 기생청을 찾았지요. 자네도 들었나? 월행이라는 기생 말일세. 아직 못 봤는가? 나는 벌써 3번째 찾아왔다네. 허나 저 여인은 웬일인지 나를 외면하기만 하니. 윤현은 혀를 찼습니다. 요즘 들어 그는 아내 채란과 사이가 좋지 않았지요. 채란은 날이 갈수록 시기심이 강해져 윤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그럴수록 윤현은 집 밖으로만 돌았답니다. 월행아, 오늘은 저기 앉은 새 손님을 모시거라. 기생청 주인이 월행을 윤현의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달빛 같은 월행의 모습에 윤현은 순간 넋을 잃고 말았지요. 소녀 월행이 나으리께 인사 올립니다. 일이 안 깨나? 자네가 그 소문난 월행이란 기생이었군. 월행이 윤현 앞에 앉자 은은한 향내가 번졌습니다. 어디서 맡아본 듯한 향이었지요. 마치 봄날 매화향을 닮았답니다. 나으리께서는 어찌 이리 슬픈 눈빛을 하고 계시나요? 월행의 물음에 윤현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슬퍼 보이다니. 내가 무엇이 슬프단 말인가? 아음에 한이 맺혀 있나 봅니다. 그럴 때면 달빛 아래서 피는 매화를 보는 것이 좋답니다. 매화라. 윤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문득 연화와의 추억이 떠올랐지요. 그녀의 죽음 소식을 들은 후로 마음 한켠이 무겁기만 했답니다. 나으리, 제가 한 곡조 올리겠습니다. 월행이 검은고를 들었습니다. 현을 튕기는 소리가 처연하게 울려 퍼졌지요. 그리고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달빛 아래 맺은 약속, 바람 따라 흩어지고 우물 속에 잠긴 꿈은 이제 누가 알아주나. 윤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 노래는 분명 자신이 연화에게 지어준 시에 곡을 붙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노래를 어디서? 어머나, 나으리께서 이 노래를 아시나요? 오래전
어느 기생에게 배운 것인데. 월행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났답니다. 유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그날 이후 유녀는 월행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월행을 찾는 발걸음이 잦아졌고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어갔지요. 월행아, 내 너에게 빠져 정신을 차릴 수가 없구나. 저 달을 따다가 너에게 바치고 싶은 심정이야. 나으리, 소녀도 나으리 곁에 있으면 가슴이 설렙니다. 하지만은 무엇이냐? 소녀에게 주실 것이 있다면 저기 보이는 나으리 댁의 화려한 저택은 어떨까요? 월행의 말에 유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이성은 마비된 지 오래였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유녀는 자신의 집문서를 월행에게 바쳤답니다. 한편 밤이 깊어 우물가에 도깨비가 나타났을 때 월행의 모습으로 변한 연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떠시오, 아가씨? 복수는 잘 되어가고 있소? 네, 도깨비 나으리. 그이는 이제 제 손아귀 안에 있사옵니다. 곧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될 것이고. 도깨비는 연화의 눈빛이 날카로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 옛날의 순수한 처자가 아니었지요. 하지만 명심하시오. 달이 3번 차고 기울 때까지라.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오.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번째 달이 차오를 무렵 유년의 집안은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조판서 대개사위라는 지위마저 위태로워졌지요. 여보, 제발 정신 차리세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세란이 눈물로 호소했지만 유년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 내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이는 월행뿐이야. 저런 기생년에게 모든 것을 바치시다니. 이제 저희는 어찌 살라고.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지요. 개똥맞은 유년이 이놈 나오너라. 내 놈이 기생에 빠져 우리 아가씨를 속이고 집문서까지 빼앗아 달아났다지. 이조판서 댁에서 사람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유년은 겁에 질려 월행을 찾아갔지요. 월행아, 어서 도망가자. 이대로 잡히면 우리 둘 다 살아남지 못할 거야. 하지만 월행은 차갑게 웃기만 했습니다. 도망이라니요. 제가 왜 도망을 가나요? 도망은 나으리께서 혼자 가시지요. 뭐라고? 그간의 내 마음은 다 거짓이었단 말이냐? 거짓이라. 그것 참 웃기는 말씀이네요. 나으리께서야말로 거짓된 마음을 가장 잘 아시지 않나요? 월행의 목소리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지더니 갑자기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지요. 이 목소리는... 이제 알아채셨군요. 그래요. 저는 연하랍니다. 유년은 창백해진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월행, 아니, 연화의 모습이 달빛 아래서 점점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다. 연하는 분명 우물에 빠져 죽었다고. 맞습니다. 저는 죽었지요. 나으리의 배신 때문에 그 차가운 우물 속에서 외로이 죽어갔습니다. 연화의 몸에서 하얀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유년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어딜 도망가시나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푸른 도깨비불을 든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됐소. 이자는 이미 충분한 벌을 받았소. 모든 재산과 명예를 잃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되었으니. 하지만 연화의 눈에서는 붉은 빛이 번쩍였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이자가 저를 배신했을 때의 그 고통, 그 절망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안 돼요. 제발 살려주시오. 유년이 바닥에 엎드려 빌었지만 연화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짓을 따라 유년의 몸이 붕 떴다가 그대로 우물 쪽으로 끌려갔지요. 잠깐, 도깨비가 연화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도 원기가 되고 말 것이오. 과연 그것이 당신의 본심이오? 비키십시오. 이자가 저를 배신했을 때 그 고통을. 그래서 당신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려는 게요. 당신 아버님이 가르치신 매화의 품격은 어디 갔소?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깨비의 말에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아버님.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닭이 울었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달이 저물어가는 순간이었지요. 이제 끝이 온 것 같소. 도깨비의 말대로 연화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혼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도깨비 나으리,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한을 풀었습니다. 더 이상의 복수는 하늘에 맡기겠습니다. 연화의 몸이 하얀 빛으로 변하더니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지요. 이제 편히 가시게. 이후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하리다. 연화의 넋이 사라지자 도깨비는 유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평생 방랑하며 살게 될 것이다. 좋은 집과 귀한 신부는 다시는 얻지 못할 것이며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신의를 저버린 자라며 손가락질할 것이다. 살려 주시오. 하지만 도깨비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유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지요. 그 후로 유년은 정말 도깨비의 말대로 되었답니다. 이조판서 댁에서는 그를 내쫓았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지요. 빚쟁이들에 쫓겨 한양을 떠난 그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았다고 합니다. 마을에 들어가 시주를 빌어도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손가락질했답니다. 저자가 바로 그 유명한 배신자 윤현일세. 약속을 저버리고 처자를 죽게 만든 그 사내 말일세. 에구, 처참하기도 하지. 하지만 자업자득이 아니겠는가. 세월이 흘러 유년의 머리가 하얗게 샌 어느 날, 그는 다시 그 우물가를 찾았답니다.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 달빛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지요. 연아야, 이제야 진심으로 뉘우친다. 날 용서해다오. 그때였습니다. 우물 속에서 도깨비가 나타났지요.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있었구나. 도깨비 나으리,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시오. 이제는 정말 제 잘못을 알았습니다. 도깨비는 잠시 유년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내 진심이 느껴지는구나.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은 돌이킬 수 없다. 다만이라면? 연화의 넋은 이미 윤현 너를 용서했다. 이제 남은 것은 내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이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도깨비는 사라졌고 우물 속에서는 매화 한 송이가 떠올랐답니다. 유년은 그 매화를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었지요. 그리고는 그날부터 우물 근처에 작은 암자를 짓고 여생을 보냈답니다. 날이 좋으면 스님들이 탁발을 나올 때 유년은 우물가에 앉아 매화나무를 심고 가꾸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자라 있었다고 하지요. 이상하게도 그 매화는 다른 매화와 달리 1년 내내 꽃이 피어 있었답니다. 밤이면 도깨비불이 둥둥 떠다니며 매화를 비추었고 달빛 아래서는 하얀 원혼이 노래하는 모습이 보였다고도 합니다. 지금도 그 우물가에 가면 달밤이면 도깨비와 원혼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도깨비는 여전히 그 마을의 수호신이 되어 억울한 이들의 한을 풀어주고 있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순간의 욕심에 영원한 후회를 사기도 하지요. 그러니 한 번 맺은 인연은 소중히 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 법입니다.